그때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그러면 이번에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에 열심히 해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여름에 여유있게 2차도 하면서 실력에 자신감도 붙고 모의고사 보면 성적으로서 내가 입증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안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스트레스 뭐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할 거는 다 해. 백일주도 마시고 뭐 할 거는 다 한다고. 참 행사는 모르게 하는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래서 아이고 그냥 편하게 합격을 해서 그냥 이 바닥을 떠나줘. 그냥 여기 오래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렇잖아? 자, 이제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을 배웠어. 그렇잖아? 여기서 배운 거는 방향성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수요 법칙 그러면 뭐야?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잖아.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를 배운 거야. 공급은 이제 반대지만.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가격이 1%가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세를 2%를 감면을 해줬어. 그러면 시장의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늘어나는 게 이 거래세 감면한 2%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겠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0.5%밖에는 변화가 없어. 또는 2.5%가 변화가 됐어. 이걸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얘가 2% 감면했는데 크기가 적잖아. 그러면 2% 감면이 시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거래세를 더 많이 감면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제도상에 지원을 해줘서 거래량을 늘리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탄력성이야. 가격 등이 1% 변할 때 얘가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탄력성이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탄력성은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 여기다가 변화율을 표시하는 거는 기울기만 갖고는 탄력성의 크기를 추정하기 어려워. 그게 왜? 단위가 틀리니까. 낱개를 기준으로 양이 변한 걸 측정할 때와 박스 기준으로 측정할 때와 이게 틀리다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똑같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탄력성을 배우겠지만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고 그래. 그러니까 기울기만 갖고는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변화율을 대입하는 거야. 변화율을 대입하게 되면 단위랑 관계없이 탄력성의 크기가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나중에 뭐 추가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얘가 유형을 보게 되면 자, 아까 배웠던 종속 변수가 뭐였어? 종속 변수가 아니 나를 하염없이 쳐다보면 어떻게 해? 얘기를 해줘야지. 아까 이거 했잖아. 아까 해당 재화의 가격, 관련 재화의 가격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얘네 변수잖아. 무슨 변수? 독립 변수. 얘는
종속 변수. 그럼 여기서 종속 변수가 뭐야? 수요량. 그러면 이 수요량을 변화를 주는 애가 독립 변수가 뭐 있었어? 가격. 그러면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수요량을 변화를 주는 거는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도 있잖아. 얘를 수요의 소득 탄력성. 즉 얘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한 거고, 얘는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한 거야. 그런데 자, XJ 가격이 변하면 YJ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 근데 반대로 YJ 가격이 변하면 X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 서로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애들을 우리가 교차한다고 그래. 그래서 얘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빌라의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 없어?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서로 무슨 관계니까? 대체제니까. 그래서 서로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우리가 교차한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세 가지야.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 공급은 가격 탄력성밖에 없어. 공급은. 그리고 뭐 가끔 선생들이 그 점탄력성, 호탄력성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의미 없어. 한 점에서의 탄력성 크기를 측정한 거와 구간별로 측정한 건데 그거를 최대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둘은 같아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시험에 뭐 점탄력성, 호탄력성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탄력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야. 얘가 기본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을 해. 근데 얘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를 해. 그건 왜 그러냐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얘는 마이너스,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근데 마이너스의 부호가 있으면 계산할 때 불편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의 부호를 없애는 방법이 뭐야? 앞에 마이너스의 부호를 하나 또 붙여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얘기해. 이거는 음수하고 양수에서만 가능해. 그럼 절대값으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얘기야. 부호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8%로 표시하면서 8% 증가, 8% 감소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중요할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출제자가 출제할 때는 그 이론에 입각해서 출제하는 거야. 그냥 출제하는 게 아니라고. 얘는 이게 중요한 거야. 얘는 크기를 구별하는 개념이야. 크기를. 즉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큰지 작은지의 여부를 가지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거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탄력성에서 이론을 내면 출제한다 안 한다? 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출제하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별표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수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거기 81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수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라고 나와 있지. 근데 그 밑에 박스 나와 있지.
별표하는 거야. 그 표현을 알아야 돼. 별표. 그래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가격이 1%가 상승했어. 그러면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 없어? 1%가 감소했어. 얘가 1%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1.1%가 감소했어. 1%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0.9%가 감소했어. 자, 지금 얘가 상승할 때 얘들이 전부 지금 감소 함수로 나타나잖아. 왜 그래? 왜? 아니, 앞에서 배웠잖아. 얘네는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라고.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야. 그러니까 얘가 상승하면 얘네가 감소야. 얘가 하락하면 다 증가라고, 증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얘가 1% 변할 때 얘가 1% 변했잖아. 그러면 1분의 1이지. 그럼 1이잖아. 얘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그게 동일한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단위 탄력적. 그래서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수치가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용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1.1%니까 이럴 거 아니야. 1분의 1.1이지. 그러면 1.1이잖아. 1보다 크잖아. 얘를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거야. 근데 얘가 1%할 때 0.9잖아. 그러면 1분의 0.9니까 0.9 나올 거야. 1보다 커 작아. 그러니까 얘를 비탄력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거야.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율에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탄력성이야. 특수한 형태로 완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더 있어. 그래서 일단은 얘네 용어부터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 탄력적일 때하고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우리는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들이 그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우리는 그것에서 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작되는 명품 브랜드가 있어. 얘가 백 하나가 1,500만 원이야. 얘를 이 동네에 입점하는 기념으로 백 하나를 5만 원에 판대. 1,500일 때는 사는 사람이 소수일 거 아니야. 5만 원 되면 줄 서 안 서? 줄 쓸 거 아니야. 윤총각도 가서 줄 서는 거야. 왜? 하나 사놓으면 나중에 여친 생겼을 때 얼마나 폼이 있어. 그지? 쫙. 남자친구도 가서 줄 서고 있다고. 그거 하나 사면 1년은 편하다고 그래서 줄 서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변했을 때 원래 1,500만 원일 때는 한 100명이 소비했는데 5만 원 하니까는 15,000명이 줄 서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가격 변화에 가격이 변한 거에 의해서 양의 변화가 엄청 크지. 예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치품들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민감하게 반응해. 그래서 가끔 왜 저기 마트나 백화점에서 이 안내 책자가 올 때 있어. 세일한다고. 그지? 그때 일면에 실리는 게 뭘까? 맨 첫 장에. 전단지 들어올 때 일면에 실리는 거. 그게 사치품이야. 거기 딱 실리는 게 뭐냐면 남성 같으면 정장, 여성 같으면 모피코트, 밍크코트 있잖아. 그래서 남성 정장이 앞에 들어오면은 원래 100만 원짜리래. 그런데 85에서 10% 세일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100만 원짜리 15만 원이면 산다는 거야, 한 번에. 그치? 그러면 그때 이제 집에 주부들이, 에이, 이때 한 번 사줘야지. 그래서 애따로 하나 사주는 거야. 그렇잖아? 이럴 때 소비하는 양이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일 때를 탄력적이라고 그래. 우리는 소비할 때 그런 반응을 표현을 해줘.
그런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소비가 일정한 애들이 있어. 우리 하루에 몇 끼 먹어? 세 끼 먹어. 그래서 10kg짜리 쌀 있지? 얘가, 뭘 10kg가 얼마지? 사본 적이 없네? 얼마? 4만원? 4, 5만원? 그래, 5만원이 한 살. 자, 얘가 20만원이 됐어. 그럼 우리 하루에 한 끼 먹어? 아니잖아. 그냥 세 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5만원짜리가 5천원이 됐어. 그 하루에 10끼 먹어? 아니잖아. 그냥 세 끼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소비하는 양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했다고 그래. 우리 평상시 소비할 때 이렇게 해야 안 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우리는 용어적으로 얘가 탄력적인 행동을 한다, 비탄력적인 행동을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소비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가 어떻고 비탄력적이 어떨 때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거를 영향을 줄 수 있어. 자, 그럴 때 탄력성의 크기가 있고 그 밑에 가면은 수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있지. 거기 별표하는 거야. 그러면 이 결정 요인은 뭐냐? 소비자들의 반응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출제해야 해.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에서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고 둔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대체제야. 대체제가 있으면 예민하게 반응해. 그래서 대체제가 많은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들은 대체제가 많을수록 가격을 조정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 왜? 사람들이 우리 제품 안 사고 그거를 대신 소비할까 봐. 근데 대체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 계속 올리는 거야. 계속. 그래서 주택시장에 가게 되면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날짜가 돌아오면 보증금이나 월세 올려 안 올려? 올리는 거야.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다고. 우리가 텐트를 치고 살거나 컨테이너 박스에 거주할 수는 있어. 근데 주택에서 주는 효용만큼은 기대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니들이 이거 안 하면 어디서 소비할 거야? 딴 데 이사가? 거기도 다 올랐어. 이런 거야. 그럼 우리는 다른 곳에 쓰는 거를 줄여서라도 그거부터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근데 대체제가 많으면. 그래서 맥주 회사가 맥주 가격을 인상할 때는 소주 회사 눈치를 봐. 왜? 맥주 가격을 먼저 올리지. 그러면 사람들이 맥주 안 마셔. 대신에 소주나 막걸리를 전환해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소주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지나면 슬쩍 여론에다 흘려. 소주가 올라서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맥주 가격도 인상의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자해갖고서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맥주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대체제가 많으면 가격을 조정할 때 어려운 거야. 그러면 대체제가 많으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의 가격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해. 그래?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체들 간에 뭘 하냐면 담합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멜론 알지? 과일. 멜론이라는 거를 성분을 넣어서 만드는 아이스크림들이 있어. 그래서 세 글자로 제품이 표시가 되기도 하고 두 글자로 표시하기도 해.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얘가 200원 올랐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같은 성분을 내는 다른 아이스크림 살려고 그러잖아. 근데 걔도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가격 담합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항상 감시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매번 가격 담합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과점 시장이 되게 많아요. 그게 얘네들 간에 가격을 담합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올해는 네가 먼저 선도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야? 소비자들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봐야 돼. 특히 대체제가 없을수록. 그렇잖아? 대체제가 없으면 독점이잖아. 그냥 올리면 그냥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일수록 통제를 잘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점시장이 전력시장이잖아.
전기, 수도도 마찬가지고, 물도. 근데 우리는 펑펑 쓰거나 소비해. 왜? 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가격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우리 물 부족 국가야. 근데도 막 쓰는 이유가 뭐야? 물값이 싸니까 쓰는 거야, 그렇게. 전기요금이 싸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그게 민영화됐다고 생각해봐. 그치? 한 달에 수도요금이 7, 80만 원 나오면 물을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물 하나 떠가지고 얼음부터 씻는 거야. 그리고 줄줄이 내려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다 꾀죄시하게 등장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수혜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별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소득과 교차 탄력성이라고 뒤에 가면 나와. 그 기업의 총 수입은 지금 안 해도 돼. 이거는 나중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뒤에 85페이지 가면 소득 탄력성이 있어.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어. 그러면 얘네는 크기를 구별하는 거야. 얘네 둘의 역할은 소득과 교차는 얘네는 부호가 중요한 거야. 부호를 가지고 재화를 구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구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크기, 절대값 미르기로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하는 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얘네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볼 때 당연히 그 역할에 따라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아까 우리가 소득 배웠잖아. 그때 구별하는 게 정상제, 열등제 배웠잖아. 우리가 아까 그 관련제와 대체제, 보완제 했잖아.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제를 구별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추가로 배우면 돼. 그래서 그 정도만 설명을 해줬어. 공급은 가격 탄력성밖에 없어. 똑같아. 공급도 크기를 구별하는 개념이야. 절대가 1을 기준해서.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똑같을 거 아니야. 공급은 얘도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이야. 그 얘도 마찬가지야. 가격이 1%가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1%가 증가해. 얘가 1.1%가 증가해. 얘가 0.9%가 증가해. 그러면 얘가 상승할 때 이번엔 다 증가함수잖아. 왜 그렇다고 그랬어? 왜? 공급 법칙.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니까. 얘가 하락하면 다 함수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잖아. 1분의 1이니까 1이잖아. 이걸 포용을 뭐라 그랬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니까 1분의 1.1이니까 1.1이 1보다 크잖아. 탄력적. 적으니까 1분의 0.9니까 0.9 나오잖아. 그 비탄력적. 그러니까 얘네를 같이 물어봐. 오지선다 안에.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이 비탄력적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는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면 얘도 크기를 구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거기 91페이지에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있지. 걔도 별표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지? 그럴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적이야. 길면 비탄력적이야. 그러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뭐를 얘기하겠어? 물건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야. 그래서 라면하고 배추를 연상하면 돼. 수요가 늘어날 때 어느 게 물건 찍어서 빨리 공급할 때 어느 게 더 빨라? 라면이 빠르지. 기간이 짧잖아. 그러니까 얘가 탄력적이야. 그런데 배추는 뭐가 필요해?
생산 기간이 필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요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근데 이거하고는 틀려. 이게 짧으면 비탄력적이고 이게 길면 탄력적이라고. 원래 경제학에서는 이게 중요해. 이게. 그런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얘를 주로 내는 거야.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을 뭐 얘기하냐면 이게 측정 기준이 되는 시간을 일 단위냐 월 단위냐 연 단위냐 여기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났어. 그럼 주택가격이 뛸 거 아니야. 그럼 공급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공급이 얼마나 늘어난지를 매일 측정을 해봐. 큰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한 1, 2년의 시간을 두고 측정해봐. 공급은 올해보다는 많이 늘어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단위 시간이 뭐냐에 따라서 양의 변화의 크기가 틀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 내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아까는 단기와 장기를 인용을 해주는 거야. 아까 단기, 장기 배웠잖아. 그래서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뒤를 넘어가면 경기 변동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운 이거는 뭐냐면 개별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배웠다 그러면 여기 경기에 대한 건 거시적인 측면이야. 여기 물가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을 우리가 바탕한 게 이제 물가야. 그래서 인플레라는 거는 정상적일 때는 경제 활동을 하면 인플레라는 건 필요악이라고도 얘기를 해. 경제가 성장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상승해?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물가가.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그게.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갈 거고. 그리고 거기 93페이지 가면 하단에 경기 파동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지. 단기, 뒤에 가면 중기, 건축순환, 쿠즈네츠, 콘트래프 뭐 이렇게 있잖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 거기 가면 키친 파동이라고 있지. 주글라라고 있지. 쿠즈네츠라고 있어. 그 다음에 콘트라티예프 파동. 이거 학자들 이름이야. 이거. 주기는 글자 순이야. 키친이 두 글자니까 주기가 제일 짧아. 그 다음에 주글라, 쿠즈네츠, 그 다음에 콘트라티예프야. 그러니까 주기는, 길이는 글자 순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공무원 시험이나 나오지. 중개사 시험이. 우린 나와주면 감사하지. 바로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거 갖고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니. 그래서 선생님이, 안 해도 돼. 그러면 야, 넘겨도 돼. 그러니까 나중에 배워가면 되니까. 대신에 그 99페이지에 가면 경기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고 있지. 거기는 별표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왜 별표하느냐? 중개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그 변화를 알아야 돼.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가 회복이고 이 상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호황, 후퇴, 하향이 있는데 하향은 일반 경기의 불황. 그 여기가 저점, 여기가 정점이야. 전문가들도 일단 제일 확인하기 힘든 게 2단계야. 후퇴. 왜냐하면 후퇴 국면만 알아도 손해보진 않아.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인은 뭐 알 수 없고. 근데 만약에 경기가 회복되는 타이밍과 후퇴하는 국면을 알 수 있으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야. 이 사람들에게 줄 서겠지. 많은 뭐를 주고, 돈을 주고. 그래서 예전에 지금 정부 알고 그전 정부도 아니고 그 전전 정부가 그때 대통령 인수위원회 A라는 사람이 들어갔어. 부동산 분과위원회 이쪽으로.
이 사람이 그 부동산에 관련된 그 방송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중되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다는 얘기야. 뭐를 알고 싶어서? 정보를. 어디가 개발이 될까? 어디가 어떻게 될까? 이 양반하고 전화통화 한 30번 하는데도 한 100만 원? 어마어마하게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뭐 하면 또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주니까 문제가 돼서 나중에 그만뒀어. 그게.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래의 어떤 변화를 예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왜 이쪽에 뭐 포털이다 어디 뭐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 별로 그거 신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은 자기가 시장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돼. 그래서 합격한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니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어떻게 될 거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이걸 물어볼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들이 권유한 대로 그 사람들이 재미를 보기 시작하면 옆에 소문내준다고. 그 사람한테 가면 정확해. 그냥 버는 거야. 수수료가 좀 비싸서 그렇지. 괜찮아. 그거 몇 배를 벌 수 있어.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야. 짧은 기간 안에. 그렇잖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경기가 회복이 될 때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되느냐. 상적으로 생각해봐.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돼? 매수자를 버려봐. 매도자를. 아니 아까 배웠잖아.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지. 회복이면 올라가잖아.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소비자는 어떻게 돼?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매수자들이 막 나온다고. 그런데 아까 공급 배웠잖아. 공급자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 예상이 되면 안 팔잖아. 물건이 안 나온다고 매물이. 그렇잖아? 그러면 이때 방송에서 나오는 거야. 중개업소가 쫙 비춰지면서 중개업자 뭐라고 그래? 계약금 막 안기고 가는데 물건이 나와야 뭐 거래를 하죠. 거래가 절벽이라는 거야. 매물이 없어서. 나오기만 하면 거래가 되는 거야. 바로바로. 그치? 근데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 앞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시장을 누가 주도하겠어? 매수자가 주도하는 거야, 매수자가. 매수자는 안 살려고 그런다고. 왜? 내가 여기서 사면 이 이후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공급자들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잖아. 그 매물이 쌓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기 때문에 가끔 활용을 해. 우리가 알아는 두란 얘기야. 그러고 이제 102페이지에 가면 거미집 이론이라고 있어. 거미집 이론. 들어봤어? 거미집 이론? 이게 뭐냐면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 즉, 이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들이 있잖아. 걔들은 지속적으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적인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어. 뭐가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경제학에서는 돼지와 옥수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돼지하고 옥수수는 출연을 안 해. 부동산에서 취급하는 건 부동산 상품밖에 없어. 그러니까 돼지하고 옥수수는, 그러니까 예서 이런 거야. 어느 저기 교수가 나와가지고 돼지고기에는 콜라겐이라는 게 성분이 여자들의 피부 미용에 이겁니다. 얘기해봐. 갑자기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 훅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농가에서는 갑자기 소를 다 팔아버리고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근데 돼지를 사육하려고 그러면 사료가 뭐야? 옥수수야. 그러면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고구마, 감자 다 걷어버리고 뭐를 막 심을 거야? 옥수수를.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어느 교수가 또 등장을 해. 그거 돼지 콜라겐 그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봐. 그러면 고기를 사 안 사? 안 사. 그러면 막 양을 늘려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돼지를 이제 둘 다 이제 방출해버리고 다시 소나 양이나 뭐 이걸 기르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옥수수의 수요가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그러면 옥수수 재배했던 농가에서는 또 어떻게 돼? 옥수수 또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또 고구마, 감자 심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수요와 공급 간에 뭐가 있으니까? 시차가 있어서 이게 오늘 재배해서 내일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순환의 진폭이 커. 그러니까 일반 경기보다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발생해. 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어서 그래.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많아진다 그래서 공급을 바로 늘릴 수가 없어. 그래서 초과 수요가 되면은 가격이 일반 상품 가격보다 뛰는 게 훨씬 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 재고가 쌓이면 그게 소진될 때까지도 오랜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